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6부 일본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일본 기독교 초창기에 그 일본 척박했던 기독교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귀하신 사상을 널리 펼치려고 평생을 애쓰신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1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풀림 말씀방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신 이 귀한 인연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읽어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단 한 분의 형제, 단 한 분의 자매와라도 쉐어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주님의 곳간에 드리고자 하는 분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리딩이 꼭 들려지고 이 리딩이 필요 없는 분들은 듣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는 이 리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은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본의 천직과 소망. 일본의 천직. 이 글은 지난날 내가 요코하마 매일신문에 영어로 기고했던 것인데 독자들로부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지금 이를 쉬운 일본어로 번역해서 매일지 기자인 브링클레의 양해를 얻어 이곳에 싣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여 진실하게 하나님과 국가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2. 자기 나라의 천직은 무엇인가? 3. 자기의 천직은 무엇인가? 첫째 문제는 주로 이론상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실제적인 효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건전한 사상을 품고 있는 것과 품지 않는 데 따라서 그 사람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만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고작 50여 년 동안 이 꿈같은 세상에 태어나 약간의 쾌락을 누리다가 마침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면 그 일생은 지극히 무가치한 것이 되며 이를 완전히 쾌락을 얻기 위해 보내고 싶어 하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믿는 것처럼 조물주가 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인류를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 인류의 무한한 향상에 있는 것이고 50여 년 동안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영원 무궁한 생명으로 인도할 예비 기간이라고 볼 때에는 우리의 일생의 방향도 그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어서 이 목적에 어긋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게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 첫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한다. 인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만일 논자들 중에 이 대답을 벌써 캐캐 묵은 말이요 종교 냄새가 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이들에게 바라건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정의, 자비, 선행 같은 말을 넣으면 아마 저 청교도 신학자의 사상이 얼마나 고상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일부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의 문제는 주로 실제적인 문제로
각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옛부터 세상에서 큰 사업을 하고 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기의 천직을 바로 깨달아서 거기에 전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었다. 미술가 미켈란젤로, 음악가 모차르트, 군인 나폴레옹, 정치가 크롬웰, 항해가 콜럼부스, 자선사업가 하워드, 시인 휘티어, 여자 가수 린트 등은 모두 자기의 천직을 깨달았던 사람들이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인물이든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또는 모세의 상을 조각하지 않고 민중의 도덕적 스승인 애국자 사보나롤라의 뒤를 따라 이탈리아의 도덕 개혁자로 세상에 발을 내디뎠더라면 그는 자기의 천품을 헛되이 썩혀버리고 그 때문에 그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고 세상도 이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크로멜이 밀턴이나 번연을 본받으려고 화이트 팰리스를 남에게 양보하여 영국 헌정사상 가장 중요했던 시대를 자기보다 못한 정치가의 손에 내어 맡겼더라면 크로멜은 그 천품을 헛되이 썩혀버린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영국의 자유는 위축되고 세계도 이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가 하늘이 명하신 직분을 찾아 이에 종사함으로써 자신도 이로 인하여 큰 복을 받고 세상도 그로 인해 큰 유익을 얻는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였다. 이는 참으로 한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 중요한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인류에게 궁극적 목적이 있고 또 개인에게도 각자의 천직이 있다면 국민이란 것도 또한 하나의 집합체로서 서로 모여 인간계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목적이 있듯이 또는 개인에게 천직이 있듯이 각 국민에게도 특별한 천직이 있어서 전 세계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한 국민의 역사를 연구할 때 이를 세계 역사와 관련시켜서 고찰하지 않으면 그 범위가 극히 좁아지고 만다. 유명한 애국 시인 쉴러는 아무리 강한 국민이라도 전 세계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 철학적 역사가는 그 국민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향상 발전과 관련이 없으면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사회의 중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사람이듯이 자기 나라를 세계의 중화로 간주하는 자는 국민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미개한 국민이다. 자기 나라가 강대해지기만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돌보지 않았던 국민이 영구한 부강을 누린 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대해지려면 움직일 수 없는 이 천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천직은 무엇인가?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집트와 바벨론은 인류 문명의 선구자였다. 페니키아는 이를 세계에 전파했고 유대는 세계에 고상한 도덕과 의를 기여했고 그리스는 이를 갈고 닦았으며 로마는 이를 보존했고 독일은 이를 개혁했으며 영국은 이를 견고케 하였고 미국은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렇다면 우리 일본은 인류 문명 이후의 진보 및 발전에 무엇인가 기여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일본은 겨우 다른 나라의 문명을 흡수해서 그들이 천신만고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문명의 열매를 따 먹기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도 다른 강대국들과 같이 세계 발전에 공헌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찰해 보려고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두 요소가 있다. 그것은 국토와 국민이다. 라마르티니라는 프랑스인은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물과 같다고 말했다. 이는 극단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국토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잘 드러낸 말이다. 프리만 교수가 그리스를 평하여 만일 그리스에 그리스인이 없었다면 그리스인이 이룩했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인이 그리스에 없었더라면 그리스는 그렇게 큰 사업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가 국민에게 적합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런 큰 사업을 완수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참으로 명언이다. 지금 일본의 천직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면 맨 먼저 우리나라의 자연물, 특히 지리학상의 형상에 관해서 고찰해 보아야 된다. 지리학상의 위치 및 형상. 유명한 독일의 지리학자이며 에르드 군트의 저자로서 근세 철학 지리의 시조로 불리는 칼 리터가 처음으로 입론하기를 사려 깊은 정치가가 그 나라의 지리학상의 특질을 깊이 연구해보면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사업 및 달성할 수 있는 발전의 정도를 거의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제자이며 스위스의 학자인 아놀드 기요오는 이 설을 한층 더 확대해서 Earth and Man, 지리학과 역사의 관계를 저술했는데 이 책은 문명 세계에 널리 반포되어 애독되었다. 이런 학자들이 평한 바에 의하면 이집트가 문명의 발상지가 된 이유는 나일 강변의 비옥한 땅과 그 물이 해마다 범람해서 토지를 적셔 주었기 때문에 작물의 수확이 확실했었음과 또 그 지세가 육지로나 바다로나 외적을 막기에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리스에서 개인주의 및 공화 정치가 발달했던 것은 그 국토가 산악으로 몇 부분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 이탈리아의 산맥의 방향이 남북으로 뻗쳐 있고 동서의 산맥은 빈약하기 때문에 로마의 전국 통일에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영국은 지구 육반구의 중심에 있으며 그 해안에 안전하고 좋은 항구가 많기 때문에 상업상으로나 항해상으로 세계 무대에 쉽사리 진출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세는 유럽과 비교해 보면 그 강의 흐름이나 산맥이 모두 일정한 방식으로 달리고 있음을 보아 유럽에서와 같은 각국의 분할 독립은 미국에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61년 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 바야흐로 남북이 분열되려 할 때 한 애국자가 외치기를 만일 에팔레치아 산맥의 방향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면 미국은 분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역사는 이 애국자의 말대로 남북이 또다시 화합하였고 이제 이 일치 단결이 북으로는 북빙양에서 남으로 멕시코만까지 도달할 징조가 보인다. 이제 일본의 지세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음 조건들을 본다. 1. 일본은 섬나라다. 태평양의 영국이라는 평이 벌써 나 있다. 2. 영국은 지구 육반구의 중심에 놓여 있지만 일본은 육반구의 변두리 쪽에 있다. 3. 일본의 산맥은 서남에서 동북으로 뻗고 있다. 즉 국토를 세로로 달리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본의 지세는 이탈리아의 지세와 비슷한 데가 있다. 4.
일본의 항만은 그 동해안, 즉 태평양 쪽으로 많고 서해안, 즉 아시아 대륙 쪽으로는 항만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좋은 항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오직 쿠슈에는 항만이 서쪽, 즉 중국 쪽으로 많고 동안, 즉 일향탄 방면에는 항만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전토의 복부는 동쪽에 있고 배부는 서쪽에 있다. 다만 큐슈만은 이와 반대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그 나라 서해안의 목과 같아서 우리 일본의 이와키타이라에 해당하여 북에는 밴쿠버, 시애틀, 포틀랜드가 있고 남으로는 샌디에고, 산블라스, 만자닐로, 아카풀코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내무로 하코다데, 센다이, 요코하마, 요카이치, 고베에 해당하며 또 중국의 황하, 양자강, 광동하는 모두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우리나라의 나가사키, 하치오, 가고시마에 해당한다. 일본 본토가 시베리아와 만주에 대한 관계는 마치 이탈리아 동해안이 아드리아해를 지나 그리스 서해안에 대한 관계와 같다. 즉 역사가 몸재니 말했듯이 등을 맞대고 있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지리학상의 형상은 내가 제기한 문제에 어떠한 해석을 주는가? 나는 에르두 쿤트 저자의 뒤를 쫓아 다음과 같이 대답하려고 한다. 1.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상업과 항해에 종사하면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에 내가 이 이상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본인은 그리스인이나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그 판도를 해상으로 뻗지 않으면 안 된다. 2. 일본이 육반구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그 변두리 쪽에 있는 것은 그 국민으로 하여금 외교상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평화의 위치를 지키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전에 프랑스가 안남을 공격할 때 병사 한 사람을 본국에서 전지로 보내는데 수천 프랑을 요했다고 한다. 만일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급행 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닿으려면 적어도 15일이 걸리지만 그렇게 되면 시베리아의 광막한 무인 지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영국인이 인도양의 뜨거운 더위와 위험을 피하려면 이 대양과 일 대륙을 횡단하지 않고는 일본의 요코하마에 다다를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본은 유럽 강대국에서 가장 먼 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외적의 침해에서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일본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없다. 최소의 방비로서 완전한 국방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천부의 지리학상의 이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일본이 산맥이 주로 남북으로 뻗어 있고 지면에 수많은 요철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국민 협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지면은 각 지역의 경계인 산맥이 지나치게 험준해서 한 나라의 협동에 지장을 준다. 또 러시아는 전국이 평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독립의 정신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처럼 그 산악이 약간 험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나 스위스 등에 비하면 지세는 매우 평탄한 편이다. 4. 일본은 동해안에 항만이 많아서 미국 태평양 연안의 좋은 항만과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은 미, 일 양국의 교역을 촉진하는 셈이다. 캐나다 항로가 개설되자 일본과 미국과의 거리는 미국과 유럽 간의 거리와 거의 비슷해졌다.
또 고베, 나가사키는 한국과 중국의 여러 항구와 서로 맞대어 있어서 서로가 악수할 것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놓여 있어서 동서양 사이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바람과 해류의 방향은 동서양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우리 요코하마 항에 꼭 기항해야만 되게 만든다. 일본 본토는 그 등을 넓은 시베리아와 만주 해안을 향하고 있지만 그 복부는 서양 문명의 정수를 뽑아가진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오른손으로 구미의 문명을 받아 왼손으로 이를 중국 및 한국에 전달해주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정말로 공화적인 서양과 군주적인 중국과의 중간에 서서 기독교적인 미국과 불교적인 아시아 사이의 중매인의 역할을 할 위치에 놓여 있다. 일본 민족의 특징. 이제 지리학적 고찰을 떠나 일본 국민을 인류학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역시 앞에서 말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 민족이 선량한 항해자라는 것은 내 외국인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 국민의 무를 숭상하고 일찍이 외국인의 노예가 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우리는 무로 세계를 지배해야 될 민족이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지만 내가 보는 바는 이와 크게 다르다. 나폴레옹이 일찍이 말하기를 무기의 구조 여하와 관련이 있다지만 전쟁의 승리는 주로 군대의 몸무게가 더 나가는 쪽에 있다고 했다. 지금 일본인의 체격과 러시아의 코사크 병 또는 영국 스카치의 하일란더 병과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 쪽이 그들보다 열등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야마도 민족 괄호 열고 일본 민족의 별명 괄호 닫고은 그 무공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무력으로 문명 세계에 한몫 끼어야 한다는 데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일본 국민이 2000여 년 동안 한 핏줄을 가진 황제를 모시고 동일한 언어와 습관과 풍속을 가진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한 민족이 되게 한 열쇠였다. 또 국민의 기질상으로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외국 문물에 물들기가 쉽다. 다른 나라의 문명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인을 능가하는 국민이 달리 없을 것이다. 동양 국민 중에 일본인만이 구미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문명 국민 중에 일본인만이 동양 사상을 가지고 있다. 사상계에 있어서도 경제계에서처럼 일본은 동서양의 중간에 놓여있는 징검다리로서 귀납적인 서양과 연역적인 동양과의 사이에 서 있는 중매인이다. 역사상의 징후. 세계 역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명은 언제나 서쪽으로 향하여 진출하여 지구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다고 함은 많은 역사가들 및 철학자들이 때때로 발표해 왔던 학설이었다. 미국 독립시대의 정치가 존 아담스가 말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학술, 예술 및 문명은 늘 서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말해오기를 바야흐로 문명의 중심은 대서양을 건너 우리 미국으로 향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의 예언이 빗나가지 않아 정말 문명의 중심이 벌써 미시시피 강변까지 진출했다. 이탈리아인인 갈리아니가 미국의 독립전쟁 중에 미국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단지 지리학성의 견지에서만 말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5,000년 동안 문명은 항상 지구의 회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동에서 서로 나아갔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새 체계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도 인류 문명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것임을 예언한 적이 있다. 19세기 중엽에 여행가 보르나비가 기행문을 썼는데 거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유럽인의 여론은 문명이 서쪽으로 향해 나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미국이 최강국이 되어 세계의 사상을 좌우하게 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다윈은 인류 변천론에서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에서의 인간 지식의 발달이건 로마 제국의 발달이건 간에 앵글로 섹슨 인종이 사방을 향해 이주하는 전제 조건으로 삼고 연구하지 않는 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실 같다고 말하였다. 이상 여러 대가들의 예언과 설명들을 모두 그대로 적중되어 19세기 문명은 대서양 연안으로 집중되었다. 미국인은 문명의 사방 진출을 믿고 대서양 연안에 국민의 기초를 설치하자마자 또다시 곧 서쪽으로 향해 진출하였다. 모세 클리블랜드와 그 밖의 용감한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의 문명과 세력을 오하이오 강 및 미시시피 강 상류의 강변으로 수송했다. 지금부터 50년 전 뉴욕주 정치가 호레이스 글리레이가 미국인에게 말하기를 서방으로 가서 국가와 함께 성장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서부는 비상한 속도로 개척되어 1893년 미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명 세계가 미시간 호반에 있는 시카고시에 집중되어 가는 계제에 이르렀다. 1847년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개항한 지 5년도 못 되어 미국의 함대는 그 서방 나라인 일본을 세계에 소개하였다. 30년도 채 못 되어 유치하던 일본은 세계의 문명국 대열에 한몫 끼게 되었다. 미국 인민은 그 천직을 다했다. 즉 동방인 유럽에서 문명을 받아서 이를 서방에 있는 일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일본의 차례다. 인류 역사상 세계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본은 손을 뻗쳐 노력할 때가 이르렀다. 히말라야 산맥 서북쪽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 표면에 나타나자 두 종류의 문명이 동서로 갈라져 나갔다. 하나는 서쪽을 향해 나갔는데 바벨론,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독일, 영국을 거쳐 마침내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멈추었다. 다른 하나는 동쪽을 향해 인도, 티벳, 중국을 거쳐 북경의 만조에서 그 영화가 절정에 도달하였다. 문명상의 지구도 지학상의 지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마그넷, 즉 자석인데 그 양극은 태평양 두 연안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 동해안에서는 공화정치, 프로테스탄티즘과 진취의 기상이 그 절정에 이르렀고 서해안에서는 군주정치, 보수정신이 또 다른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일본인은 이 두 극단의 중간에 놓여 있다. 어떤 때는 서쪽으로, 어떤 때는 동쪽으로 가끔 흡인되기도 한다. 이 두 종류의 전자류를 융화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늘 계속되어 왔다. 철인 플라톤은 이 두 흐름이 아직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때와 장소에서 태어났었는데 그의 철학 사상은
그 원숙성과 완전성에 있어서 그의 후세에도 아직 그를 따를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일본은 유럽과 아시아의 정수를 손에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를 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의 옛 철인의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이 될 것이다. 사상계의 2대 조류는 일본에서 서로 합류하고 지금부터 그 건전한 사상이 전 세계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타국 문명을 흡수, 소화할 수 있는 힘을 단련해 왔던 사실은 역사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동서양의 중매자가 되기에 가장 적당한 교육을 받아왔다고 믿는 바이다. 결론. 일본의 천직이 꼭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내가 여기서 지적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양의 중재자, 기계적인 구미를 이상적인 아시아에 소개하고 진취적인 서양으로 하여금 보수적인 동양을 개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일본의 천직이라고 믿는다. 일본이 아시아의 새 문명을 소개하는 자격자로서 합당한 것은 마치 옛날의 그리스인이 유럽 대륙에 대한 소개자로서 합당했던 것과 같다. 우리 일본 인민은 동서양 중간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우리 동쪽에 있는 서양으로부터 문명을 수입해서 이를 소화하고 변화시키고 개량해서 이를 우리 서쪽에 있는 아시아 대륙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 옛날 아시아의 대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가 유럽을 대거 침범해서 그 문명이 아직 어린 싹이었을 적에 이를 꺾어버리려 하자 그리스인은 마라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항거하여 마침내 유럽 문명을 보존하고 구미 2000년의 발전의 기틀을 세웠다. 우리 일본인도 아시아 동쪽에 우뚝 서서 구미의 풍조가 바야흐로 신성한 아시아 문명을 석권하려는 이때 동양의 발달을 위해 용감히 아시아 대륙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국토 내에서 치외 법권 같은 치욕을 씻어버리고 훗날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들이 동양의 약소 국민들을 그처럼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서양의 법률, 종교, 정치 등을 채택은 하고 있지만 이를 동양 제례의 정신으로 양성한 다음에 이를 서쪽 이웃 나라들이 금방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미약한 아시아를 이끌고 오만한 구미를 꺾어버릴 결심도 해야 한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가 바라는 바는 오로지 평화다. 참으로 일본의 운명은 아시아 대륙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4천만 민족의 진로 여하에 따라 아시아 10억 인종의 안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지 받아들이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문명을 흡수하여 이를 변경 개선한 다음 다시 그들에게 이롭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17세기 중엽에 영국 독립당은 서반구에서 신세계를 만들어 유럽을 개조하였다. 새 문명이 옛 문명에 자극을 가하여서 이에 새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우리 일본이 만들어내는 새 문명이 구미의 옛 문명을 개선하는데 큰 공력이 있을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국일 제국이여 빗줄기를 동서로 뻗쳐 동방인 구미에 비추어주고 서방인 아시아를 비춤으로써 그대의 천직을 완수하라. 1892년 4월 6합 잡지.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일본에 왔었건만 일본은 이것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받아들여서 미국에서 받아들인 그 약간 어드밴스드한 기술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을 침범한, 그래서 무력을 배워가지고 무력을 어떻게 점령할까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아주 아시아에 큰 악을 끼친 나라가 되어버렸죠. 아마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오히려 망조가 드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을 정말 평화를 아시아에 전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자기 나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징검다리가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을 또는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이 약간 오만해져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잖아요. 뭐 그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이 자꾸 그 나라를 흔들거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올해는 특히 뭐 비도 많이 오고 홍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을 회복할 겨를이 없이 계속 자연재해를 맞았고, 또 코로나도 일본이 엄청 많이 겪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감추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지만 일본이 처음에 그 여객선 그 유람선 거기에 코로나 포지티브 있는 거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었었고, 이런 것을 볼 때 진정한 선각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선각자를 우대하지 않은 나라의 그 100년 뒤의 미래를 이때 이 글을 쓰실 때는 몰랐겠지만 그들이 우찌무라 간조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보았을 때 100년 뒤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예언자는 이렇게 포지티브한 얘기를 했는데 정치가들은 그것을 자기들에 맞게 받아들여서 자기 입맛에 맞게 활용하다 보니 다른 나라를 침범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쓰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계속 나쁘게 썼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이제는 대한민국이여 뻗어가라.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랑은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다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민족이 아닐까. 진정한 평화를 세상에 펼치려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나라가 그 뜻을 펼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되었다. 무엇으로? 평화로, 문화로, 우리의 우수한 기질로, 음식으로, 어떠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나라가 되고, 거기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또 복음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그 어리석은 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뻗어나가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맡겨진 사명,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임무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각자 우찌무라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저렇게 역설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글을 남겨서 자기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꿈을 갖게 하는 귀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평화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천직을 알아서 대한민국의 천직을 알아서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